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직원 채용 광고입니다. N블록셀이라고 하는 IT 회사인데요. 진보진영 팟캐스트에 후원도 팍팍하는 회사입니다. 전기 전자를 전공한 악사기 소지자 1명, 일반직 2명, 총 3명을 모집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똘끼 충만한 좌빨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 이건 정봉주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웰컴입니다. 전화 070-4177-6316 070-4177-6316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지혜 기자의 발로 뛰는 경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진이 돌았어.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제가 그 얼굴 아닙니다. 맞아요? 제가 아니고요. 그 김지혜는 누구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오마이뉴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이 댓글을 올린 거예요. 김지혜 씨 얼굴이 빨개졌어 지금. 그 사진이 맞냐 아니냐라는 지금 댓글 안에 진위 공방이 치열해요. 보도 자료를 내주세요. 제가 아닙니다. 네. 아쉽게도. 네. 근데 내용이 또 그럴듯해요. 네, 그러니까. 네, 내용도 되게 그 시민 기자의 뭐 수습 기자를 지금 밟고 있고 네. 뭐 대구에 뭐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또 배경도 또 오마이뉴스 배경도 있고.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람은 딱 이 사람이겠구나라고 그렇지. 할 정도로 네. 아니 근데 제가 저에 대해서도 그럴 듯한 얘기들이 막 떠도는데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뭔가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막 떠돌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저는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장윤선 기자는 네티즌 수사대를 뭘로 하는 거냐? 맞아. 우리가 샅샅이 다 찾아낸다. 그런데 오보였어요. 네, 제가 딱 네. 보니까 오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네티즌 수사대에 오보 경계령을 내리겠습니다. 그 얼굴은 김지혜가 아니다. 예. 여러분 궁금증이 더해가시죠. 오늘도 오마이뉴스 경제부 민혁 기자 김지혜 기자의 발로 뛰는 경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네, 첫 번째 소식은 금리 인하 소식인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1%대로 떨어뜨렸습니다. 1%대 기준금리 시대에 가장 먼저 제기되는 우려는 가계부채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1,100조 원에 육박했는데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추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도 발빠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저금리가 연 2.7%대까지 내려왔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도 연 3% 선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연 2% 중반대의 안심전환대출 상품도 은행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행 고객들의 금리 부담은 줄어들게 됐지만 가계부채 위험은 그만큼 커진 겁니다.
만약 금리가 상승세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핵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대출이자가 싸졌으니까 네. 좋긴 해요. 그렇긴 한데 보니까 그 이튿날 보수 언론들 특히 이제 경제신문들 보니까 동탄인가요? 수도권 지역에 거기에 뭐 아파트 분양하는데 막 줄을 엄청나게 섰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바로 나온 보도가 2억 빌리면 이자 40만 원. 네. 요때 빚어둬서 집 사자. 요런 그 캠페인 비슷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러다가 정말 조선일보는 뭐 몇 년 만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떴다방. 네. 그러니까 떴다방이 웬 말이야. 진짜 그게 정말 몇 년 만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지난번에 사실 김종철 부장께서 기준금리 인하 혹은 동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는 상암동에 돗자리를 까세요. 웬만하면 다 맞춰.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를 하느니 내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전부 그러니까 부채 폭탄 위에 우리가 다 앉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근데 이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금리는 아니고요. 네. 원래 중앙은행은 은행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과 관계, 시중은행과의 돈을 빌리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 상대로 돈을 빌리고 할 때 쓰는 그 금리가 1.75%로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 또 빌리는 돈의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 일반 금융 소비자들한테 빌려줄 수 있는 돈의 금리의 여력 인하를 떨어뜨리는 여력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뭐 1.75%면 실제 아까 김지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2% 중후반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예전에 막 4% 5%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건 맞죠. 아니 근데 저는 정부 정책이 계속 이렇게 내리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네. 이미 고정금리로 변동금리 하면 위험하니까 네. 거정금리로 대출을 얻어라 그렇게 라고 했었죠. 해서 산 사람들 있잖아.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시쳇말로 독박을 쓰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억울해요. 억울하죠, 고정금리 진짜. 맞습니다. 이쪽에 딱 그래야 이제 하고 변동금리 되면 이자 이제 앞으로 오를 거니까 네. 요게 제일 좋다. 요 상품 하시라 해가지고 네. 그걸로 받은 분들은 그거 계속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변동금리를 갖다 고정금리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믿고 고정금리 바꾼 사람들은 이번에 타격을 입죠. 원래 가만히 놔두면 2% 이하로 더 자기 변동금리에 맞춰서 떨어졌을 텐데 네. 정부 정책 따라 3% 4%로 고정금리 시킨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걸 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요? 왜냐하면 이미 고정으로 딱 자기네들이 몇 년 고정시켰기 진짜 때문에. 억울하다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연말정산으로 이렇게 뜯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대출이자로 또 이렇게 뜯겨야 되고. 그게 그분들이 지금 아마 어떤 통계가 아마 있을 텐데요. 네. 아마 몇십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몇십만 명이요? 네. 와. 2011년도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을 이제 정부가 유도를 했는데 이때 2012년 1월에 보면 연 5.06%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게 3년 만에 3.35%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고정금리로 2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보다 1년에 342만 원의 이자를 더 내는 셈이라고 계산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342만 원을 1년 더 내야 된다는 342만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변동 금리로 갈아타려고 해도 이제 대출 받은 지 1, 2년이 안 된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뭐야 또 쉽지 않은 지금. 거죠. 아우 진짜 신경질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못 해요. 해지를. 아니 근데 이거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공익소송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피해자들 너무 몇십만 명이라면서요. 네, 그 몇십만 명이 342만 원 곱하기 몇십만 원 해야 되지? 어찌됐든 이렇게 몇십만 명의 피해자가 생기는데 이거 어디 공익법무법인이 나서서 이거 피해자들 모아가지고 소송해야 돼. 받아내야 돼. 그렇네요. 342만 원 받아줘. 억울해. 내가 다 억울해. 못 참겠어. 그래서 어떤 분 댓글 보니까 네.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바꾼 사람들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맞는 말씀 말씀인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300만 원이면은 한 학기 대학 아이고. 등록금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가게에서 340만 원이면 그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물론 재벌들한테는 껌값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정책을 할 때 이렇게 그 예측 가능한 경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한 해마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이 이 정책에 춤추느라고 정말 등골 빠지고 뼈골 빠져가지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정말 답답합니다. 다음 뉴스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삼성 소식입니다. 삼성이 또다시 민간인을 감시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삼성물산이 주주총회 날 소음 피해 민원인과 그리고 노동조합을 사찰한 겁니다. 삼성물산 CS 고객만족팀과 삼성 S1 소속 직원들은 레미안 아파트 민원인 강모 씨의 주주총회 당일 행적을 미행했고 또 이를 단체 카톡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찰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강 씨는 2010년 이 집을 산 뒤에 주차장 소음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아서 삼성물산에 5년째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2012년에는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이 대포폰과 렌터카를 이용해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검찰 조사로 밝혀진 적도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이번 사태를 두고 임직원이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사과한다라며 일부 임직원들의 돌출 행동쯤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과 노조 간부에 대한 감시 미행이 회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가 그 옛날에는 그 무역 회사로 되게 네, 유명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 건설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물산 건설무. 네, 건설 레미안. 레미안. 네. 네. 그쪽 많이 합니다. 좀 건설이 좀 세죠. 건설이. 네. 그럼 사실상 그럼 삼성 건설로 하지 왜 물산으로 해요? 삼성 건설 쪽 따로 또 있습니다. 네. 삼성 중공업에서도 옛날에 건설을 그 해요? 건설 아. 아파트 내지는 오피스텔 짓기도 했었고요. 주로 레미안은 삼성물산에서. 그런데 미행 전문으로 바꿔야 되겠어. 네. 감시 전문 회사 CCTV를 팔까? 아니 이렇게 그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저 소음 문제 때문에 이거 물론 이분 굉장히 좀 예민한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5년째 한 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사찰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네. 네. 이제 근데 되게 그 이 기사가 좀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네네. 카톡을 그대로 그 입수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보도를 해서 지난 주말에 좀 커졌는데 그때 저도 그 당직 쓰면서 이제 그 관련 그 저희들도 이제 민영 보도를 하고 이제 그 댓글이나 이런 그 반응을 좀 봤어요. 네네. 뭐 물론 되게 안 좋은 되게 내용들이 많았는데 네. 그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야 우리나라 국정원보다 훨 낫다. 감시 미행 수준이 엄청난 웬만한 우리나라 정보원 수준 이상이다. 막 네. 그런 내용들도 있던데 정말 이게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이 아무리 해도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그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단톡방이었잖아요. 단톡방. 네. 단톡방에서 보면 뭐 쭉 올리잖아요. 인상착의도 그렇죠, 올리고 뭐 그렇죠. 하얀 티셔츠 뭐 까만 바지 하얀 운동화였나? 뭐 하여튼 네. 뭐 인상착의를 올리면서 그리고 또 그 부장님 뭐 마쳤으면 고생했어. 상무인가요? 전문가요? 네, 뭐 임원이 또 답변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네. 노조와 또 민원인에 대한 사찰 미행, 감시 이런 게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렇죠. 이런 거는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마 그 당사자가 네.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당사자가 고소할 고소 고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네. 충분히 뭐 해야 고발할 수 되겠죠. 있을 아니 거예요. 근데 고소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검찰이 인지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지 수사해서 네. 이 내막을 샅샅이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김재 기자도 얘기했지만 2012년인가요? 예, 2012년이죠. 그때 CJ그룹 이재현 회장 그때 그래요. 미행할 때도 경찰이 네. 그때 물론 CJ 쪽에서 했던 수사 의뢰를 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때 아마 그때 아버지 이맹희 씨, 그러니까 이재현 그렇죠. 회장의 아버지 이맹희하고 예. 이건희 회장하고
상속 분쟁 붙었을 때였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삼성이 붙였어 이재현 회장에. 맞아요. 응? 차 붙이고 쫓아다니고 뭐하나. 그걸 이제 CJ에서 눈치 깐 거죠. 자기네들도 삼성에서 했던 그런 가락이 있으니 예. 경찰에 수사를 해야지 그게 들통났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이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포스코 건설 문제 네. 김종철 부장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엄청난 거를 베트남에서 했는데 감사해놓고 그냥 덮었다라는데 이번에 보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 이것도 검찰이 인지 수사해서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분 중에 분명히 검사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한미 FTA 소식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15일로 발효 3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가 대미 무역 흑자 증가와 대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했지만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FTA보다는 미국 경기 화랑 영향이 크다는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대미 무역 규모가 전년보다 11.6% 증가한 1,156억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13.3% 증가한 703억 달러, 수입은 9.1% 증가한 453억 달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FTA로 인한 무역 규모나 투자액보다는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지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한미 FTA가 경제 성장률 등에 미친 영향은 뚜렷하게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11일 산업부에 30개 항목 협상 서류 공개를 청구했는데요. 한미 양국은 2006년 3월 FTA 공식 협상을 시작하면서 FTA 발효 3년 전까지 협상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FTA 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리고 투자가 활성화될 거다. 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 체감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이 한미 FTA는 정말 그 이 추진부터 뭐 서명 발효까지 우리나라 뭐 한국 사회 엄청난 논쟁이 그렇습니다. 많았던 예. 그 협정 중 하나잖아요. 특히 미국과의 이 부분. 하여튼 뭐 지금 3년이 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부에서는 뭐 무역 수출 증가 많이 했잖냐. 뭐 그리고 미국 쪽에서 오히려 한미 FTA로 인해서 민주당 쪽에서 네. 한미 FTA로 미국 노동자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오히려 공세를 네. 취하는 그걸 이제 한국 정부에서 역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좀 아전 인수격 해석이에요. 해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이게 한미 FTA로 인해서 이번에 그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는 아까 김재 기자도 얘기했지만 네. 그렇게 따지면 한 EU FTA는 한미 FTA보다 1년 전에 이미 발효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출은 줄었어요. 오히려 한 EU FTA는. 네. 그러니까 정말로 FTA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수출이 다 증가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된다고 하면 한 EU FTA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야 되죠. 네. 근데 오히려 유럽연합 쪽과 저희가 수출이 줄고 무역 수지 적자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에서 미국 시장만이 되게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호황을 띠고 있고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유럽이나 달러만 강세하고. 맞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 그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독일도 마찬가지고 네. 유럽, 영국, 뭐 그리스, 스페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양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반대로 독일이나 이런 엄청난 수입차가 우리나라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FTA를 체결해서 뭐 무역이 뭐 수지가 엄청나게 늘고 좋아지고 당장 뭐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옛날에 똑같이 했던 그런 방식의 이런 선전은 별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FTA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FTA 체결할 때마다 문제 네. 제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FTA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국 경제에는 활황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 계속 침체기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서는 정말 평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FTA를 맞습니다.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제가 어제 그 송기호 변호사 네네네. 그분 되게 유명한 그 네, 국제 FTA 통상 전문가. 네, 예. 맞습니다. 그분랑 인터뷰를 해서 뭐 기사도 이제 출고가 됐습니다만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FTA를 정말로
지금 엄청난 국가고 저희 나라하고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미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호주, 중국도 지금 태결됐죠. 네. 캐나다, 네. 거의 뭐 모든 나라들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저희 나라 뉴질랜드 했죠. 그러니까 거의 FTA라는 게 원래 양자간 협상이니까 양자간의 특혜를 주는 건데 네. 이렇게 모든 나라랑 같이 FTA를 해버리면 뭐야?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별로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송기호 변호사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FTA 처음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다. 그렇습니다. 한칠레 FTA가 2004년에 시작됐으니까 그래요. 지금 한 10년 넘은 네, 거죠. 네. 그러면 한칠레 FTA부터 천천히 한번 따져보자. 3년은 뭐 이런 건 좀 짧다고 하면 정말 10년에 걸쳐서 이 한칠레 FTA를 통해 가지고 양국이 얼마만큼 경제적 이득 내지는 뭐 무역 내지는 뭐 일자리 네. 뭐 노동 환경 이런 걸 한번 평가해봐야죠. 그렇죠. 네. 해서 정말로 이런 FTA 양자간 FTA가 우리 경제 내지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 냉철하게 따져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공감이 되는 말씀 같더라고요. 한칠레 FTA 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네. 칠레 포도값은 그대로야. 안 내려가. 그대로잖아요. 칠레 홍어가 엄청나게. 칠레 홍어 엄청나게 칠레 홍어는 좀 싸더라 국산에 그렇지, 비해서.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마트에 가보면요 칠레 포도 그대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FTA 하는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FTA인지 지금 점검하고 평가하고 따져서 꼭 필요한 FTA라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FTA가 이미 경제적으로 실효가 없다는 것이 다 입증이 되고 네. 오히려 그 이혜영 교수에 따르면 FTA 체결되기 기다리지 말고 백화점 가서 5% 할인권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싸다고?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맞아요.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막 거대 담론을 내세워서 네. FTA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주장하면서 뭐 공격적 FTA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다 허상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 경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네. 참 오늘도 참 답답한 세 가지 경제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네, 김종철의 비언프 바디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프렌들리는 언제쯤 올까? 글쎄요, 멀었어요. 네. 자, 박근혜 정부 사정 드라이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 그다음에 그 자원외교 문제까지도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문제는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종철 부장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바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네요. 네, 그때 2주 전에 저희가 그렇죠. 얘기 말씀드렸었죠. 네. 2주 전에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사내에서 포스코 건설 내부에서 문제가 돼서 자체 조사를 했지만 덮었던 그 네. 사안인데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검찰이 팟짱을 듣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때 3월 첫째 주 방송.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이 포스코 비자금이 이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근데 상황입니다. 장 부장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정관계 로비 포함해서 네. 현 전 정권의 문제까지 다 봐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대로 아, 지금 현재는. 검찰에 팟짱파가 있나 봐. 네, 어찌됐든 어디서든 뭐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네. 국정원 청와대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동부그룹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신세계 뭐 재벌 전반으로 막 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기업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 비자금 이 수사는 뭐 지금 이제 뭐 말 그대로 네. 지금 정점을 향해 지금 가고 있고 그와 같이 네. 뭐 신세계 그룹 그다음에 비자금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요? 신세계 비자금? 네. 잘 몰랐는데 이건 어떤 이게 건가요? 원래 작년부터 아. 어딘지 그 주간지 시사저널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보도가. 아, 그래요? 작년 11월 달에. 근데 네. 이게 거의 언론 보도가 같이 후속이 나오지 않았고 아. 그때 이제 약간의 설 같은 그런 보도여서 따라잡기 뭐 했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네. 사실상 이걸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작년 11월에 시사저널이 보도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신세계 그 백화점이죠. 유명한 네네. 신세계 그룹이 네. 거기 그 회사 계좌 신세계 이마트 맞습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예. 네네. 그 신세계 그룹 이마트 뭐 신세계 네. 백화점 그 계좌에 약 한 60억 원 정도의 그 돈이 있었는데 그게 빠져나갔는데요. 네네. 그 돈 중에 30억 원 정도가 신세계 총수 일가로 흘러갔다라는 게 그 당시 이제 시사저널 11월 달에 보도였고 네. 이런 그 돈의 흐름을 검찰에서 일찍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아. 그런데 제대로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그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FIU라고. 예.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모든 돈 거래, 그렇습니다. 네, 이걸 체킹하고 뭐 이렇게 스크린하는 그런 네. 곳인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현금 거래하면 네. 자동으로 FIU 보고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FIU가 이 현금 흐름을 쭉 보고 있다가 이게 좀 흐름이 이상하다, 수상하다. 라면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는데요. 네.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신세계 이름의 당좌 계좌에 있는 그런 입금된 돈이 수표로 이게 이제 상품권으로 또 아. 이렇게 바꿔지고 인출된 다음에 현금으로 이렇게 교환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답니다. 수표로 끊어서 수표를 다시 상품권으로 산 다음에 이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 이거 뭔가 어디 부당한데 약간의 그 냄새가 깡이죠, 나는 깡. 돈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좀 네. 어음깡하듯이. 그렇지. 돈의 꼬리를 자르려는. 네, 그렇죠. 상품권 깡을 했네. 맞습니다. 네, 상품권 깡이죠. 네. 그래서 그 돈이 일정 부분 총수 쪽 오너 일가에 들어갔다. 네네. 수십억 원이. 아. 그게 사실상 비자금 쪽으로 쓴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검찰에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네네. 그동안에 가지고 있다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서 최근에 네. 다시 이걸 끄집어 올려서 이 돈이 어떻게 갔는지를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신세계 회장이 누구죠? 지금은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사실상 네네. 그 신세계 네. 그룹의 오너고 사실상 고현정 씨의 전 남편이죠.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더 금방 다 아시겠네요. 네. 금방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 이명희 회장이 지금 있어요. 이명희 네.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네. 정용진 부회장의 엄마.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가족 경영이구나. 전형적인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엄마하고 아들이 회장과 부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들하고 엄마가 전부 수사받게 된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뭐 검찰이 뭐 출두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요. 네. 검찰이 사실상 지금 이 돈의 흐름을 구체적인 흐름을 좀 더 뭐 파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계좌 추적 등으로 이렇게 좀 파고 있고 네. 구체적인 이제 이 비자금이 어떤 좀 불법적인 용도 내지는 어떤 다른 그런 부분들 얘기해서 뭐 배임이라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아마 이제 이런 그 오너 일가에 대한 어떤 수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경우에 따라서는 엄마와 아들이 함께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장면이 네.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보면 신세계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런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세계는 이제 보통 자기네들이 네. 그 회사에서 비용 처리할 때 경조사비나 경력금 현금을 나갈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법인카드로 결제하기 좀 어려우니까 별도로 이제 현금을 이렇게 따로 모아놓는 그런 계좌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이지 정당한 비용 처리를 좀 하는 것이지 무슨 비자금과 관계없다. 아니 경조사비나 경력금을 법인카드로 내는 경우도 있나? 그거를 무슨 현금을 그렇죠. 70억이나 싸나? 그렇죠.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기업이라 하더라도요 기업은 뭐
어디 누구한테 얼마나 경력금 누구를 대상으로 경력금을 주고 누구의 경조사를 가는 되게 돈이야. 많이 주나 봐. 70억을 그러게요. 얼마씩 내는 거야. 김종철 부장은 경조비 얼마 내세요? 저요? 네. 친하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래도 친하면? 친하면 그래서 10만 원? 10만 원은 내야죠. 안 친하면? 5만 원. 이게 단가예요. 이게 공식 단가야. 근데 신세계는 무슨 70억이야. 이게 좀 이상한데? 이거를 어찌됐든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비용 처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를 고지고대로 검찰이 믿으면 바보. 일단 1월 달에 검찰 조사를 받긴 했대요. 그 담당 어. 임원 그쪽이 관련자가 그래서 검찰 가가지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비용 처리됐다는 식으로 이제 소명을 했다는 게 신세계 주장인데 네네. 그건 이제 모르죠. 검찰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정상적인 비용 처리라고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궁여지책으로 신세계 네네. 입장도 뭔가 입장을 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이거를 뭐 고지고대로 믿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듣고 검찰이 어떤 데입니까? 그럼요. 들어가면 일단 그렇죠. 이 한 마리도 다 샅샅이 뒤져서 다 잡아내는 데기 때문에 일이 없어도 일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항상 들어갈 때는 그렇죠. 정상적으로 네. 우리는 뭐 큰 아무 문제가 없다. 나올 그다음에 때는- 이제 호송차 타고 가잖아. 그렇죠. 두 번째 나올 땐 고개 그렇죠. 숙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 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신세계도 그렇고 포스코 뭐 지금 털고 있고요. 네. 동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세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수백억대 횡령 의혹 뭐 네, 이렇게 오늘 동부. 국민일보가 썼던데 네, 동부가 그것도 나왔습니다. 있고 딴 데도 있어요? 동부 지금 금호 아시아나 이렇게 난리 나오는데요. 났네. 동부 김준기 회장 같은 경우 비자금 의혹도 이것도 작년에 이미 나온 거였어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신세계와 비슷한 시기에 FIU에서 똑같이 이런 수상한 그런 네.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좀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통보가 됐어요. 이것도 검찰이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이번에 같이 또 끄집어낸 겁니다. 모아서 수사하는구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여러 가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동안에 뭐 작년에 꾸준히 모아놓은 거죠.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네. 김준규 회장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동부제철 그 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이런 것들을 좀 가장해서 네. 수십억 내지는 아까 수백억 이런 비자금을 따로 만들었다 이런 그 의혹이 있고요. 네네. 금호아시아나 박상구 회장도 네. 박상부 회장도 지금 비자금 조성이 구체적 금액은 안 나왔지만 아마 이것도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마 어떤 그 계열사와 연결돼서 네. 이것도 한 금액이 이건 보통 뭐 수백억은 그냥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제 3년 차로 돌입하는 건데 이명박 정부 때 재벌에 대한 수사가 별로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재벌에 대한 수사가 거의 없고 호영호재하면서 거기 지내셨는데 뭐그 오히려 뭐 이건희 회장 뭐그 다 풀어주고 사면해주고 특별 사면해주고 사면해주고 그랬죠. 맞-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안 했던 사정 태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네. 지금 포스코의 경우는 살짝 분위기가 네. MB 정권 시절을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감이 오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베스트를 제일 먼저 수사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고 네. 또 그리고 이제 포스코도 사실은 여기 이제 그 MB 정권 관계자들을 핵심 관계자들하고 연계된 부분을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맞습니다.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그 정치 정경유착 요거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 첫 번째 한 2주 전에 방송할 때도 장 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정관계까지 음.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이 검찰이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검찰이 장 부장님 말씀을 듣고 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검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그냥 포스코 건설 해외 그 계열사 해외 계열사의 그 단순하던 뭐 그 비자금 일부 그 직원의 네. 일탈 이렇게 보도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이 끄집어내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어떤 전 정권의 네. 어떤 그 핵심 인사들과 연결된 뭐 정경유착 내지는 정관계 로비까지 지금 확대될 부징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포스코 건설 베트남 합장의 그런 2,300억 규모의 그런 비자금 조성 외에도 그 지금 친 MB 그 했던 네. 그 정준양 회장 네네. 시절에 그 부실기업 인수 과정에서 특혜 과정, 네. 성진지오텍이라는 회사의 뭐 네. 인수 과정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성진지오텍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가 뭐 그 그때 부채만 네. 뭐 1,60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망한 회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엄청난 돈을 들이고 인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특혜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 회사를 인수할 이 포스코라는 이 제철에 특화된 이 전문 기업이 네. 엄청난 다른 막 기업들 인수합병을 막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도 지금 그 검찰이 좀 들춰보고 있고요. 네. 밑에 계열사 탈세 의혹까지 포함시키면 또 이 밖에 여기에다 또 항상 나오는 게 그 개인 비리. 네, 네. 뭐 그렇죠. 정준영 회장이 해외 삽장 가가지고 향응 접대 받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실세들이 같이 옆에 묶이면서 이게 이제 정치자금까지 얘기 나오면 네. 사안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얘기할 때도 이게 정말 이상했잖아요. 네. 그 한 회사에서 적은 네. 금액도 아니고 2,300억 정도의 하도급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었는데 그걸 덮어. 네, 덮은 다음에 살짝 그 어디 딴 데로 가 있으라고 해. 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임원을 시켜. 그렇- 이상하잖아. 이게 이상하다고. 잘라야지. 네.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자르지 않고 야 저기 잠깐 가 있어. 그다음에 몇 달 만에 다시 불러가지고 다 임원식. 연결돼 있는 다 거죠.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그 네. 정점에 정준양 회장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이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정준양 회장 그리고 또 이어서 이명박 정부 실세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네.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언뜻. 그렇게 되면 정말 메가톤급 사건이 되는 거죠. 네, 포스코 올봄 비리는.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든 이게 신세계든 말씀드린 동부든 뭐 금호아시아나든 네. 이 검찰이 이렇게 재벌들 상대로 이게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에 나선 게 2013년에 네, 네. 그때 효성그룹 예, 효성. 예, 효성 그 전 이명박 정부 때 정경련 회장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효성그룹 회장. 효성그룹하고 그다음에 KT 상대로 수사한 거 말고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내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계속 묵혀두고 있다가 지금 다시 이게 꺼낸 분위기가 좀 굉장히 센 것 같고 네. 포스코 비리도 보면은 이게 딱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 차원에서 검찰이 수사 의뢰나 고소 고발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검찰이 인지를 하고 남들 내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게 딱 터지면서 곧바로 그냥 수사에 들어가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사실상 어떤 정권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그 재벌 상대로 한 네. 어떤 사정 드라이브가 사전에 뭔가 이렇게 좀 준비돼 있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3년 차이고 한번 세게 손본다. 재벌, 정경유착, 특히 전 정권과 관련된 것들 네. 샅샅이 뒤져서.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완구 총리가 완구 비리 백화점이었잖아요. 별명이. 네. 그런데 이분이 딱 되자마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잖아.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좀 저분이 그런 말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아니 그분이 12일 날 네. 이완구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전 한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면 네. 최소한 한 며칠이 됐든 전에 네. 당정 간에도 좀 소통이 협의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네, 알리죠. 조금. 네. 알리지 않습니까? 보도 전제로 분위기를 띄우죠. 그렇죠. 네. 근데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전날까지도. 심지어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분이 왜 이때 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지 자기는 전혀 사전에 얘기를 못 듣고 청와대에선 받았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요. 국민들은 다 보고 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봉숭아학당 분위기예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굉장히 비밀리에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국민들은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 그걸 맞습니다. 좀 정치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1년 만에 이렇게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혹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네. 뭔가 준비한 시나리오를 갖고 이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지금 뭐 재계나 이쪽 분위기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작년에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벌을 기업인 사면 얘기, 네. 사면 가능성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작년 10월 전후로 해서 황교안 장관이 그런 얘기했어요. 잘못한 기업도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 형성되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럼 기업인 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에게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니까 막 성탄절 사면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막 작년에 그랬죠. 예, 그러니까 막 여기 방송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 뭐 관여하지 않고 해당 부처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막 그렇게 막 또 분위기 만들고. 네. 그러니까 마치 막 정부와 기업과 내지는 이런 부분들 뭐 재벌과 이런 나름대로 어떤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프렌들리로 네, 막 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뭐 부정부패 척결을 막 주장하고 나서서 막 대기업 사정을 막 강공드랩을 막 걸고 그러니까 막 기업들도 되게 막 뻥 쪄야 하는 네. 분위기죠. 우리는 친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응. 내가 언제 확 입장 바꿔가지고 네. 한번 죽어봐라고 그러니까. 달려드니까 지금 이분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재벌 네. 대기업 총수들이 우리 이거 아니잖아. 그러게요.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게요 포인트가 시점이 있잖아요.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갔다 오자마자 맞아요. 바로예요. 네.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국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국내에서. 리퍼트 대사의 피습. 맞아요. 네. 네. 리포트 대사 피습하고 재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 대기업 내지는 검찰의 이런 사정 드라이브가 네.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은 네. 그러니까 작년 한 말만 해도 정부나 재계가 내지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재계의 분위기가 좀 싸하고 네. 별다른 어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 연말 정산과 포함해서 전반적인 그 지지구가 굉장히 하락하는 추세였고 네, 맞아요. 그다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다급함이 엿보였던 것이죠. 네네.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급락했잖아요. 30% 막 맞아요. 하반까지 초반까지. 네. 근데 그런 위기의식이 되게 컸던 것 같고요. 9주 만에 올랐죠. 이제 40%가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박 대통령 중동 순방 중에 그 리퍼트 주한미 대사 피습 사건이 터지고 이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이 살짝 이제 이렇게 결집을 그렇습니다. 하고 일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지율도 좀 오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관들 지금 2기 청문회도 사실 다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뭐 엄청난 뭐 유장전입 다 했다 하더라도 다 통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2기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뭔가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컸던 것 같아요. 사정 정국이 맞습니다. 뭔가 좀 다 잡자. 군기하면 잡자. 그래서 13일 날, 네. 12일 날 이완구 총리가 갑작스러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죠. 그렇습니다. 부패와의 전쟁. 네. 그리고 13일 날 최경환 부총리가 세계 그 경제 5단 차장을 쫙 불러 모읍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경련 회장, 뭐 대한상회 회장, 경총 회장 다 딱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임금 인상 좀 해달라. 네. 정부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좀 반응을 해달라. 네. 이 자리에 최경환 부총리 이 자리에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같이 나갑니다. 여기 또 공정위원장은 왜 나가? 그러니까요.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사람들 감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업무인데 맞아요. 여기를 데려가고 또 뭐 노동부 하는 거야? 장관도 데려가고요. 금융위 아니. 부위원장도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네. 최경환 부총리 입장에서는 한마디 시위를 하는 거죠. 내가 내가 지금 우리 그 다 거느리고 그렇죠. 경제검찰이라는 그 공정거래위원장과 노동 문제 또 핵심인 노동부 장관과 금융 쪽의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렇게 딱 데리고 가지고 네. 너희들 정말 좀 내 말 좀 들어줘. 네. 임금 인상 이런 부분도 좀 해줘. 근데 그 자리에서 대한상회 거절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절했어요. 사람도 안 뽑는다며 임금 인상도 안 하고. 그렇죠. 사실상 딱 거절한 그날 네. 오후에 곧바로 검찰이 포스코 건설 압수수색이 딱 들어갑니다. 전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계 쪽 사람들은 네. 야 여기 와서는 재계랑 뭐 협조를 부탁하면서 뒤쪽으로서는 칼을 겨누는구나. 네. 그렇게 인식을 하는 살벌하다. 거죠. 네. 웃는 낯으로 갔는데 우리 요구를 안 받고 약간 그 무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보스 대 보스가 만나는 거야. 만나가지고 야 우리 나와바리 건드리지 마 했는데 그쪽에서 개소리 마 이렇게 되면 전쟁. 그러니까 전쟁 선포하고 막 싸우는 것처럼 마치 지금 좀 이렇게 협상하다가 뭐 나오니까 네. 뭐 전화로 좀 들어가 그러면 착 들어가. 아 진짜 그런 그림이 딱 연상이 되네요. 이날 바바리 입으셨나?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 침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다들 그 가게마다 텅텅 비고 네. 택시 기사들은 뭐 한두 시간 줄 서야 손님을 태울 수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좀 국민 중심적인 경제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비리 적발하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고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박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좀 국면 전환용 카드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드네요. 그렇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상 정말로 뭐 기업들의 뭐 그런 비자금이나 네. 뭐 이런 뭐 비리나 이런 것들은 굳이 무슨 뭐 연차가 필요합니까? 네. 뭐 매일 해도 돼요. 맞습니다. 진보든 보수 상관없이 네. 뭐 부정부패 척결한다고 해놓고 뭐 그런 걸 딱 얘기할 때 어떤 국민이 안 됩니다 할 수는 누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당연히 평상시에 그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하는 게 맞는 거고 이것이 총리가 나서서 막 뭐 깃발 들고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우스운 모습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될 임무를 마치 무슨 어떤 큰 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도 무슨 어떤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추동하려는 네. 이런 거 쓰는 것 자체가 좀 구시대적 발상이죠.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지도가 결집됐을 때 그리고 네. 지지율이 올랐을 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그러니까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 위해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것이 그냥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하면 네. 결과적으로 그냥 되는 게 없는 게 아닌가 신용만 하고 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정부패나 여러 가지 뭐 경기 활성화 관련 임금 인상 요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아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떤 시나리오 어떤 네. 뭐 짝짝 짜맞춰진 그런 각본에 의해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네. 그리고 그 국민들 입장에 생각하는 정책 내지는 그런 경제 어떤 그런 방향 네. 그런 것들을 금융당국이 됐든 뭐 경제부총리가 됐든 뭐 검찰이 됐든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그냥 일관적으로 쭉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어떤 때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점이 있고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뭐 군기 잡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하려는 것 자체가 뭐 진짜 뭐 오히려 말씀하신 역효과가 더 그러니까요. 클 수 있죠. 네. 이게 쇼만 한다는 식으로 국민들이 보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못된 부정부패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진짜 엄단을 하고 이렇게 비자금을 몇백억씩 수백억씩 쌓아놓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사내유보금도 몇백억씩 쌓아놓고 몇백조죠.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면서 그렇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사람도 안 뽑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철퇴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가 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인기 있는 프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